우선은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미국에 주로 있죠. 글로벌 IB들은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가 중국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국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안으로 중국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색으로 쏟아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흐름을 주로 이제 보면서 제 생각이 맞는지 제가 생각한 어떤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편인데, 최근에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눈에 띈 거는 채권 쪽이고요, 오히려.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미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15년도에 중국이 6천 가까이, 그러니까 뭐 6천대를 가는 그런 상승이 있었어요. 그럴 때 외국인 비중이 1, 2%였다는 거. 지금은 올해는 1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거의 올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식 쪽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작년도에 MSCI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가 아닌 MSCI에서 중국 비중이 늘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은 뒤에도 강제적으로 늘린 부분 외에 요즘은 많은 하우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한 두세 달 채권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투자해놓은,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중국 채권 ETF는 그냥 한 달 만에 바로 더블, 그러니까 수익률 말고 그 설정액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두세 개 어프로치하고 있는 중국 ETF들이 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하우스가 중국 채권을 투자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면에서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투자 얘기를 드릴 때 중국 얘기를 하면은 약간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면에서 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들으시는 거, 정보,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권유할 때가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인포메이션만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저희가 채권 얘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 얘기를 좀 드리면, 중국 채권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지라는 면은 제가 계속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같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금에서 채권을 그냥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여차하면 채권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글로벌 하우스들 같은 경우는 명목 채권에서, 그러니까 명목 채권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권에서 수시로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채권은 금리가 내려오면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채권도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되는 상태인데도 채권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채권 값이 올랐고요. 이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꾸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코로나가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지금 이제 2차 팬데믹이 오면은 전체적인 셧다운 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하고 하려면 경기가 또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커버하려면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줬던 것처럼 돈을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돈을 또 재정정책에서 돈을 넣어주고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정부 부채가 이제 적자 재정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돈을 푸는 거에 의해서 경기가 이제 받침이 돼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둘 다 금리의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풀 때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를 설명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명확한 그런 팩트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차 팬데믹을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던 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돌아가는 가게들이 더 적어지고 자꾸 부분이라도 문을 닫아야 되고 생산활동을 멈춰야 되니까, 그럼 3월 달처럼 또 다시 이제 가라앉을 수 있으니 이걸 살려면 돈을 넣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현상들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라갈 요인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그런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이 꺼려한 상황이라면, 중국 채권 얘기하면서 얘기를 왜 드리면 중국만 유일하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왜 중국이 그럴 수 있는지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채권 시장으로는 전 세계 2등이에요. 규모로 봤을 때. 채권 금액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2위인데 10%밖에는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미국만큼 큰 시장인데 개방이 10%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채권 값의 흐름과 얘가 따로 놀았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동안 계속 채권 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걸로 나타났겠죠. 그거에 다 독일 국채도, 일본 국채도, 미국 국채도 예외가 없는데 중국 국채만 10%만 구멍을 요만큼만 열어놨기 때문에 전혀 이거에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채는 10년물 금리가 3%가 넘어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0.8. 오늘 날짜로 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3% 이상 낼 수 있는. 근데 그럼 똑같이 3%라도 안전하지 않은 브라질이랑 뭐 이런 데면 뭐 하겠어요? 중국은 훨씬 더 안전하죠.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등급으로 말하면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뭐 사실 최고 등급이에요.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이렇게 평가받는데 중국도 사실 지금 신용도는 그렇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면서 국채가 3%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3%라는 게 뭐냐면 투자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지고 그 대가로 얻는 거는 테슬라를 투자했으면은 3% 얘기하면 안 돼요. 30%, 300% 났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낫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중국 국채는 그냥 돈을 넣어놓고 사놓기만 하면 3%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위험을 전혀 지지 않은 그런 투자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위안화가 강세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해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3%를 받고 원화로 바꾸면서 또 수익이 나요. 환율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로 바꾸면 지금 더 그게 극대화돼 있죠. 왜냐면 달러는 약세니까. 달러로 바꾸면서 완전히 거기서 또 2, 3% 수익이 나니까 채권이 3%짜리가 아니라 5%짜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거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 투자는 한 달 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최소 1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화에 대한 뷰가 중요해요. 근데 위안화가 그러면 지금은 한 몇 달 동안에는 지금 6.7이 깨질 정도로 6.69 막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한 건데 위안화나 원화는 달러 중심 체제에서 볼 때 작을수록 세지는 거예요. 절상되는 거예요. 원화도 1,150원이 센 거지 1,250원보다 작을수록 센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안화도 작아질수록 세지는 건데 아주 가파르게 세졌어요. 7.2 같은 데서 7.4에서부터 6.9까지 쫙 내려온 거죠.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케이, 좋았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위안화가 강세일 거라고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 채권 투자의 포인트예요. 글로벌 IB들이 그냥 3%만 보고 몰려오는 게 아니라요. 위안화가 추세적으로 절상되고 강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왜 위안화는 계속 강할 거라고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사실은 중국은 고시환율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처럼 시장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걔들은 자기네들이 환율을 거의 찍어서 고시를 해요. 근데 얘들이 계속 강세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진행 중인 오중전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아주 빅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중전회가 뭐죠? 오중전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5차 5번째 회의란 뜻이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거 있었거든요. 있었죠. 중국에도 있었어요. 13회까지 원래 13차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요번에 오중전회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다시 14차 5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돼요. 그 전에 시진핑 때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짓게 돼 있던 거를 이제 시진핑이 새로운 샤오캉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다시 또 이걸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오중전회에서 내년도부터 5년간의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발표할 거는 이미 다 공개됐어요.
공개된 걸 왜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공개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쌍순환이라고, 듀얼 서큘레이션이에요. 영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쌍순환 뭐냐면 내순환이 있고 외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순환이라는 건 내수 경제 관련되고요. 외순환이라는 건 해외 수출이나 뭐 이런 해외 걸 말하는 건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분쟁 중인데,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는 일단 아시잖아요. 뭐 엄청 윽박 지르고 대판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어떻겠어요? 계속이죠, 뭐. 근데 바이든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도 계속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논리가 이래요. 전 세계의 패권 국가라고 하는 기축통화국이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렇겠구나 생각되는 한 세네 나라가 딱 떠오르세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잡은 지는 몇십 년 안 됐는데 100년이 안 됐네. 네, 미국이 패권을 잡았으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예요. 그럼 미국 전에 패권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영국? 영국이요. 그때는 당연히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어요. 그 영국 전에는 어디였을까요? 제 기억에는 네덜란드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5세기쯤 가면은 이제 중국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그러니까 스페인, 네덜란드 이쪽이 전 세계 패권을 잡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시대라고 말하나요? 그 대항해 시대라고 말하는. 아, 대항해. 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대륙을 발견해내는 시대 있잖아요. 많다라고. 예, 이때 네덜란드, 스페인 함대들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죠. 예, 그걸 잠재운 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요. 영국. 그러고 나서 그 영국을 잠재운 게 미국이에요. 언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나머지 전쟁에 박터지게 싸운 얘네들이 다 쇠해졌을 때 미국의 어떤 그 구조가 너무나 강성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지 지금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 잡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중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아직 아니지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패권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지네를 따라오는 G2가 반드시 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었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 거예요. 그런데 패권국의 지위가 너무나 뚜렷하고 강력할 때는 걔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의 소비국으로 이용해요. 그죠. 근데 패권이 힘이 약해지면요, 결국 어거지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패권국의 끝부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조해줘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처음에는 큰데요, 나중에는 혜택이 없어져요. 원조에서 자기네 도움을 얻었던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고 한국이고 그쵸. 일본이에요. 그쵸. 미국이 기술을 넣어주고 한국 물건을 사주고, 그래서 일어서서 걸음마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국가가 됐어요? 최대 달러 소비국, 최대 자기네 그 지적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에 소비국,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다 그렇게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일본도 밟아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은 일본을 밟을 때보다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 달리오가 이제 패권 국가를 점수를 8가지로 매겼어요. 그래서 8가지 점수를 매겼더니 미국은요, 꼭대기를 치고 좀 꺾였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꺾이다가 어디와 만나냐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놈과 만나요. 그러면 올라오는 놈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고 얘는 뜨는 거죠. 지금 가장 올라오고 있는 놈은 누굴까요? 중국이요. 이 떨어지는 미국과 만나는 중국이 어떤 사람은 10년 남았다. 어떤 사람은 5년 남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선상에서 중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패권국이 안 되고. 하지만 이미 지기 시작한 미국은 할 수 없어요. 강제로 밟는 수밖에. 그건 바이든이 돼도 밟고 그 다음 대통령이 돼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살려줘서 키워줘서 얻는 이득보다 경쟁에서 뺏는 게 훨씬 더 나은 시기로 된 거예요. 이거는 반복돼 왔어요. 어쨌든 두 강자가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과 싸움은 계속될 거고, 바이든이 돼도 만만치 않을 거고, 뭐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사실 바이든이 되면 훨씬 더 중국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는 어떤 쪽이었냐면 막 투덕거리고 막 지가 직접 때리고 막 난리를 치긴 하는데 실속이 없어요. 남중국해에서 많은 걸 중국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중국이 입지가 확 넓어졌어요. 이번에 디지털 통화도 이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혈맹들을 다 밟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논리가 뭐였었어요? 돈 줘? 그럼 보호해줄게. 이 논리를 만드니까 전 세계 혈맹들이 등을 돌렸고 그 사이에 중국은 많은 지지층을 얻고 위안화의 국제화도 많이 진행됐고 이러면서 맞아. 거꾸로 트럼프가 미국에서 볼 때는 너 중국 편이니? 그럴 정도예요. 아, 엑스맨인 거네요, 그럼. 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은 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바마 외교로 돌아갈 텐데 오바마 외교는 혈맹 체계예요. 혈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덩어리로 대항하는 거죠.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국은 어려운데 지금 한국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혈맹을 강요받을 때 우리한테는 그 사드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어요. 미국이 너 우리 편인 걸 증명해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뭐라 그럴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뭐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사드 때 우리가 좀 힘들었잖아요, 많이. 그게 누구 말대로 그거는 방어용 미사일인데 이제 공격용 미사일을 한국에 놓으라고 할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중국이 지네를 쏘는 미사일을 둔 나라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거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정권 바뀌고 나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김정일 문제도 사실 그래서 많이 바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좀 입지가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이 미국과의 분쟁을 계속할 거라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밟을 때 이 힘을 이겨내고 여기서 얘네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를 살리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수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 분쟁 중이잖아요. 그럼 기술을 다 포기하고 내수를 살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앞으로는 기술로 다 싸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선명하게도 내수를 살리지만 기술에서도 미국을 이겨야 하니까 자체 기술에 대해서 크기로 말하면 좀 작은 기술 회사들이나 그런 현재 그 내수의 기술들에 대해서 훨씬 더 육성책이 커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국을 투자할 때 중국 인덱스 상해나 이런 데 투자해 있지 않거든요. 기술 쪽들을 투자해 있고 어쨌든 저희는 좀 작은 쪽에 투자돼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중국은 내연기관으로 하면 미국과 승부가 안 돼요. 수십 년간 미국이 그 달성한 그 기술을 어떻게 지금 몇 년 내에 만들어내겠어요. 반도체 굴기도 그렇게 5년 동안 천문학적 숫자를 쏟아붓지만 작년도에 판정된 거 보면은 삼성전자의 질적인 수준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 내연기관에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뭘 선택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거 전기차.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 내연기관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긴 다 고용이 돼 있고 이러니까. 하지만 전기차를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부양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술 분야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돈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투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예, 해외에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이런 걸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지금 성공해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주식도 전체에서 한 10% 이상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어때요?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싶었던 중국은 그렇게 되는 그런 첫째 조건은 위안화가 강세여야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만약에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중국 채권을 사고 싶어요. 3%니까 금리 괜찮네. 근데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까지고 가져갈 건데 거길 들어오겠냐고요.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위안화도 계속 강세라는 어느 확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중국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왜? 금융시장 개방해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거든요. 이걸 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위안화 강세는 유지될 거라고 전 세계 미국의 글로벌 IB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과감하게 넣을 수 있죠. 물론 이전에처럼 투명성이 없다면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세계 글로벌 채권 지수에 중국이 다 편입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투명성을 자기네들이 증명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채권 지수를 하는 예를 들면
모건스탠리나 이런 그 채권 지수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CFT라는 이런 애들은 투명하지 않으면 지수를 편입을 못 시켜요. 왜냐면 누군가 넣었다가 중국이 몰수해 버리거나, 예, 갑자기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편입시켜 주거든요. 그럼 편입됐다는 얘기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고 그 정도면 돈을 넣어도 된다가 된 거예요. 보증이 되고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중국에 관련돼서는 아까 내일 뭐 이렇게 해서 의중전회가 끝나고 나면 발표가 쫙 나올 거예요. 이 쌍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중국 투자도 해야 되고 아까 채권 투자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그렇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순환에 대한 계획은 이미 나왔고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걸 읽었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권 투자자들은 3% 먹으려고 환율 리스크를 지지 않아요. 그쵸. 채권 다 그래요? 환율에 그렇게 시달려요? 아니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환율에 노출돼 있지 않아요. 근데 신흥국은 중국도 아직은 신흥국 지위거든요. 그래서 그쵸. 중국 채권이 아무리 좋아도 환율이 믿을 수 없으면 안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한테 언제 브라질 국채 물어봤으면 저는 쉽게 추천을 못 해요. 왜냐하면 환율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정말로 길게 그냥 브라질을 보고 10년, 20년 투자하겠다. 뭐 이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투자예요. 나쁜 투자라기보다는 확실히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 맞아요. 채권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고객들은 그러니까 영업자들이 채권이라고 말하고 국채라고 말하면 안전하신 줄 알지만 어느 나라 채권 국채냐가 따라 위험을 다 다른 거예요. 중국 채권도 아직 굉장히 안전한 채권으로 안 들어가는데 신흥국 채권인데 아까 제가 말씀 세계 채권 지수가 이걸 보증해 줬고 투명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등급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그 망할 나라에 들어가고 중국은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는 그런 거에서는 방어력은 높거든요. 예, 왜냐면 정부가 그거를 그냥 채워줘요, 그냥. 빚을. 예, 그럴 수 있어서 보증,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채는, 보증 달려있어요. 중국 정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위상을 조금씩 잃어가요. 지금 달러 약세도 자꾸 달러 약세는 원래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오고 달러를 많이 풀면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오늘 제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과거에 달러 약세 기간들이 크게 길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여러 번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나타나는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부 또 어떤 의심도 하냐면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 미국이 또 약해져서 그러니까 중국은 자꾸 떠오르고 미국은 자꾸 약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중국이 위협적인 숫자인데 지금 액면으로는 훨씬 더 중국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속도나 코로나를 관리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분기를 중국은 4.9% 발표했거든요. 그 전에 3%대였고 언감생심 지금 원래 중국은 발전 성장률은 더 높죠 미국보다. 그렇죠. 여기는 아직도 이제 그런 데니까 그렇지만 코로나를 막고 회복하는 속도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게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1년,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중국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게 너무 뚜렷하고 미국은 아직 좀 변수들이 있거든요.